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미국 마감 시장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정말 모든 것이 철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유가 폭락, 자, 채권 급락, 52주 신저가, 기술주 급락, 원자재 하락,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자, 모든 것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보셔야 하나요? 분석해 보셔야 하죠.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자산들이. 오히려 이게 나아요. 모든 자산이 떨어지면 뭔가 틈새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방으로 가려면 위험자산은 작살이 나고 안전자산은 오르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모두 떨어졌어요. 작년도에 정말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많이 들으면서, 과거 같으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지는 않는다, 가격이.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대체 뭔 거냐. 이건 아무래도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자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죠. 채권과 위험자산인 주식은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즉, 채권이 강세면 주식이 약세고, 주식이 강세면 채권이 약세인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일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방향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나죠. 자, 이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제일 첫 번째는 한국이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중국의, 한마디로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을 정리해 보면, 중국의 락다운이 미국을 셧다운 시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게 가장 강력한 답이고요. 여기 피처링 한 명 돼 있죠. FOMC.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시장 정리 끝. 네. 뭐 급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 다 하시고 이제 나가셔도 돼요. 이게 이제 다 정리를 끝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심천시, 이름이 너무 많아. 선전시라고도 하고 심천시라고도 하고 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곳의 부분 봉쇄가 미국까지 전염되는 양상이고요.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 중요한 테크 기지지 않습니까? 폭스콘 공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단단한 M1 울트라의 애플마저도 주저앉히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만약에 폭스콘이 애플의 SE 시리즈를 원하는 시점에 못 내놓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적체가 돼서 줄줄줄 적체가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작년 내내, 하반기 내내 그 단어 떠오르죠. 공급망 적체, 공급 적체. 그 중에 최대의 본산지는 여전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지라도 중국. 근데 작년도 공급 적체의 원인은 중국이 아니었고 동남아였습니다. 동남아 공급 적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정도로 그만큼 공급 적체가 났는데, 중국이 공급 적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이 오늘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장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작년도에도 이 정도였는데 중국이 셧다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상상을 하니까 시장이 당연히 쫙쫙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술주와 반도체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WTI도 장중에 $100가 떨어졌습니다. 전쟁 와중에 러시아가 공급을 안 해준다는, 400만 배럴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에 $100가 무너집니다. 고점 $130 찍었었죠. 순식간에 고점 대비 30%가 날아갔는데요. 이게 뭡니까? 네, 그만큼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주포였죠. 주포가 흔들리고 락다운을 하게 되면, 주포의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에너지 수요도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WTI가 장중에 $100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102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원자재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팔라듐 가격 올라올 수 있나요? 팔라듐이 알루미늄 이런 가격들이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팔라듐 가격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니켈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팔라듐의 가격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그쵸? 지금 그 고점이 3,200불 수준이었는데 지금 1,000불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300불대로 뚝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이것만 떨어진 게 아니죠. 원자재 다른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알루미늄 가격 있나요? 네, 알루미늄 가격 보시면, 자, 알루미늄 가격도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4,300불에서 지금 3,400불, 이것도 1,000불 가까이 날아갔어요. 예. 자, 요 다음은 아마 니켈이 될 겁니다. 니켈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니켈이 지금 가격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냐면, 10만까지 갔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니켈 가격이 48,000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8만 불 찍는 건 직접 봤죠. 하루에 35,000불인가 올라가는 건 봤어요. 자, 거기서 거래 정지시키고 나서, 그리고 그 거래를 무효로 시키겠다고까지 LME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48,000불로 거래가, 이거는 오늘 뭐 거래되고 나서 음봉을 크게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좀 떨어진 자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1954달러로 떨어진 양상 보여주었죠.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간에 달러와 함께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위안화가 순식간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위안화가 6.39, 그러니까 6.4까지, 우리가 6.31, 와, 세다 이러면서 6.31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중국 마감이나 이럴 때. 근데 지금 이게 6.4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엔화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차트 흐름들을 볼까요? 일본 엔화는 5년 만에 최저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원화는 요거하고 궤적이 달라요. 원화는 2020년에 1,200원을 훨씬 더 올라가면서 훅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게 있어서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 최저치인데, 지금 엔화는 보세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이게 위로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환율이 올라가면 앞에 통화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뒤에 통화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오래전부터 생겼던 통화부터 기준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행이잖아요. 달러행인데 달러행이 올라갔다면 엔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엔화 보시면 정말 미친 듯이. 근데 왜냐하면 얘네는 그동안에는 뭘로 얻어맞았어요? 야, 이거 석유 정말 많이 쓰는 나라인데 석유가 오르면 얘네 거덜나겠네 이랬는데, 지금은 지금 야,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나 봐. 이게 안전자산 통화였거든요. 스위스 프랑하고. 근데 완전히 이번에 비껴나가고 있어요. 재미납니다. 5년 만에 최저치 이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지금 한국과 겨루기 위해서 엔화에 악세를 하는 거냐. 어차피 경쟁 국가니까 한국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과도한 해석은, 야, 드디어 일본이 가느냐. 결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지 아주 재미난 역사적인 국면입니다. 앞으로 이게 바로 다시 떨어지면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거지만, 저게 엔화 강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겠는 걸 하는 생각 또 하게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자, 원화도 그랬고, 그 다음 농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어요. 확실히 이 농산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곡창지대 관련해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비철금속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알루미늄 가격도 그렇거든요. 알루미늄 가격도 그냥 뚝 떨어졌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 이 농산물, 그리고 에그리플레이션이라고 그러나?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거 지금 5월 달까지 이거 넘어가면은 에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무서울 거라서 아마 빨리 멈추고 싶을 겁니다. 자, 에그플레이션 하면 제일 불리한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저는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은 수입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협상도 하는데, 중국도 전쟁이 계속 질질 끄는 거는 원치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살펴보면 전쟁 위험이 커져서 지금 시장이 이랬습니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죠. 원자재 가격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냐? 결국은 저거지. 내일 모레 있을 금리 결정. 자, 금리 결정 문제인 거죠. 자, 10년물 채권 금리 한번 살펴보죠. 10년물 채권 금리가 2.14%로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2% 됐어. 2% 됐어. 이랬었어. 그동안 우리가 아침에요. 2.14%예요. CPP가 훨씬 넘게 올랐어요. CPP가 넘게 올라가지고 지금 2.14%. 근데 모든 게 다 CPP 이상 올랐어요. 2년물, 30년물 모두 CPP 이상 올라가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즉 채권 가격 급락이 나왔고요. 30년물은 2.48%, 5년물은 2.09%로 모두 다 2% 이상 올랐고요. 역시나 결국은 이거지. FOMC에 대한 두려움이 채권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FOMC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어제 저녁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우리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핵심은 3월 금리 인상은 이제 아무런 핵심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25bp 올릴 거라고 이제 다들 시장에서 알고 있고 다 녹이고 있고, 그거는 이제 관심 받기예요. 내일 모레 금리를 얼마 올릴까? 그건 관심 받기야.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고, 그 다음이 무엇이 찍힐 것이냐 하면서 아마 점도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질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야, 5월 달에 빅스텝 50bp 금리 올릴 거야.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어디에 찍힐 것인지를 시장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금리를 꽤 많이 올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를 연말 기준으로 1.75에서 2.0% 올릴 거라고 봐요. 그럼 금리를 도대체 몇 번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0.25%씩 올린다면 6번, 7번, 8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번, 7번, 8번. 야, 이거 웬일이야. 7번? 지금 그동안에 우리의 그 연준의 태도는 4번, 5번이었죠. 그리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니까 한 5번이면 괜찮을걸? 아무리 많아도?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시장은 7번, 8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덕분에 전쟁으로 얻어맞고, 전쟁은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시장 모두 3대 지수 모두 3개 나라 모두가 다 올랐어요. 아니 4개 나라. 닥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뭐 다른 나라 당연히 올랐겠죠. 유로스닥스 50도 1.5%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의 전쟁 공포는 오늘은 조금 감소됐고요. 또 하나 이제 4차 회담이 열렸으나 회담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나긴 했지만 또다시 만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협상을 다음 날 재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쟁의 리스크를 오히려 조금 줄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이야기를 보면 협상이 시작돼 양측이 자신들의 구체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협상이 잘 되지는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으로 한번 얻어맞았다가 이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걸로 또 얻어맞고, 여기에다가 중국의 셧다운, 락다운까지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서 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심리 지표 한번 Fear and Greed 인덱스부터 보고 이 그리드가 어떻게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5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계속해서 떨어진 상태고, 자, 이거를 그 흐름도로 만들어 봤어요. Fear and Greed 흐름도로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왼쪽으로 쭉 가보세요. 왼쪽으로 쭉 가보시면 2020년이 있습니다. 2020년은 어디까지요? 이때는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로 지금 저 고점에서부터 한 미친 듯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미국 고공행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저 때도 한국은 별로 안 올라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었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2,800에서 1,400으로 주가 빠지는 그 구간, 그러니까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그 구간의 밑점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지금 상황들이. 조금 더 떨어지면 코로나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초기 공포감이 아니고 락다운이 중국에서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자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앞단에서
금리로 한 대 딱이 얻어맞았고 전쟁으로 딱이 한 대 얻어맞은 상황에서 락다운 나오니까 이제 막 무너지는 거죠, 심리가. 근데 심리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2020년 그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3월달 이후에 증시의 흐름들은 오히려 반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이 Fear and Greed의 흐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기회이고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는 항상 위기다. 자, 보시면 2020년 그 이전에 그 장단기 금체가 엄청나게 축소되고 막 역전되려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 후 떨어졌고요. 지금도 이번에 이렇게 심리가 떨어지기 이전에 바로 보시면은 근래 그 2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심리도를 기록을 했었던 거죠. 사상 최고치 주가가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심리도가 탐욕 구간에 깊이 있을 때 80을 넘을 때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 미국과 중국이 만났습니다. 제이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고원이 만났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및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설리번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 하나는, 이 이슈는 평화의 시대라면 굉장히 큰 뉴스처럼 들렸을 것 같은데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달러 채권이 있습니다. 러시아 루브라 채권이야 루브라 찍어서 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달러 채권은 만기가 있죠. 16일 날 만기가 되는데 1억 1,700만 달러의 채권이 돌아옵니다. 이자 지급일을 맞습니다. 이자 지급일 날 이자 지급 만기니까 만기네요. 이자 지급 만기를 맞는데 갚아야 되죠? 못 갚을 것 같죠,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건 디폴트가 날 것 같고 약간 30일인가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일 유예 기간 동안은 또 전쟁이 계속되면 아마 못 갚겠죠? 네. 그런데 시장에서 오히려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로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어쨌든 실질 공포의 근원은 뭐냐면, FOMC의 위협감이 오늘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락다운 이슈가 정말 위협감에, 공포감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12월 회의까지 올해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1.75에서 2.0%까지 웃돌 가능성을 7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로. 그러니까 내일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금리 발표 이후에 점도표와 발언들이 어떻게 강세로 나올 것인가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오늘은 락다운 앤드 플러스 금리 인상 이코르 기술주 저격,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났던 거죠.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는 오히려 약간 수면 아래로 조금 밀렸고요. 오늘 분위기에서는 그건 밀렸고, 유럽 시장이 올랐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고요. 채권 가격 급등과 기술주의 거의 급락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위협감은 전쟁 위협감이라기보다도 FOMC 회의와 그 이후의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한 두려움과 락다운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겹쳐서 나타난 상황이다. 오히려 전쟁 위협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한 시장 해석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보냐면, 전통 주식들은 올랐어요. 여러분, 전쟁 위험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떨어졌어야지. 자, 버크셔 해서웨이 발음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예, 기술주들 중에서는 52주 신저가가 많죠. 그리고 작년에 뭐 줌이라든가 뭐 이런 거, 펠로톤 이런 것들은 아주 넉마됐죠, 지금.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52주 신고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쪽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다? 애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신고가가 냈어요. 물론 쉐브론이나 이런 유가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유가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지금 분위기는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락다운에 대한 기술주 저격이 좀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고,
투자 심리가 모두 경색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S&P는 0.74% 떨어졌고요. 다우는 보합, 강보합 1포인트 올랐, 1포인트, 33,000원짜리에서 1포인트 아무 의미 없는데 1포인트 올랐고, 나스닥이 무려 2% 빠졌고, 그 다음 반도체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3.07%나 빠졌고, 그 중에 퀄컴은 무려 7%나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나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은 건데요. 자, 여기서 또 한국과는 또 다른 궤적을 보여주죠. 한국 어제장이 오늘 미국 시장에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땠나요? 안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개인들의 삼성 사랑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걸 얻어 맞았어요. 그동안에. 그것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락바텀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이 되게 단단하고 잘 안 빠지는 거다. 우리는 먼저 얻어 맞았으니까, 먼저 빠졌으니까. 미국은 12월 달에 고공행진, 최고가를 찍으면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지금 전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주식들에서의 궤적의 차이예요. 삼성전자는 더 이상, 물론 개인들이 사줘서 바치긴 했습니다만 일부 떨어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속절없이 기술주 빠지는 거하고는 좀 궤적이 다르다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죠. 애플마저 저격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애플마저 저격당하면, 애플이 저격을 당하면 이게 상징적인 일이라 그 다른 애들도 같이 몽창. 애플이 굉장히 힘이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었다. 폭스콘 공장이 14일부터 20일까지 봉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급업체인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선전 공장 가동을 20일까지 중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미 어제 상당폭 반영을 했는데 오늘 또 반영할 건지는 잘 모르겠고, 자, 이제 핵심은, 기술주들의 핵심은 중국이 되겠습니다. 기술주들의 핵심은 중국이 되겠고, 그다음 금리 인상 폭이 그 하락의 정도 폭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금리 인상하더라도 전통 주식들은 그냥 쏘쏘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핀비지닷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오늘 핀비지닷컴 살짝 보시면 상황이 어떤지를 바로 알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쫙 위아 그 빅테크들하고 기술주들은 쫙 빠졌잖아요. 보시면은. 근데 밑에 은행주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헬스케어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비재 주식들은 다 올랐어요.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위쪽으로 쫙 그 대각선으로 그어서 위쪽은 다 기술주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건 전부 기술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플 옆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기술주하고 금이 쫙 대각선으로 그려진 게 오늘의 미국 시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주들의 폭락이고, 기술주들의 폭락은 금리 인상이 주로 타겟팅하는 게 기술주고, 또 락다운이 타겟팅하는 게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한국도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냐? 중국의 락다운이 부분적인 락다운으로 끝나고 세미 락다운으로 끝나면서 위드 코로나가 일부 시행이 되면 해결이 될 문제고요. 락다운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같이 좀 길어질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합리적인 시장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